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선서. 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 민주적 통합평의를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5년 8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자문위원 김현우. 최유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회 위촉함. 2015년 7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박근혜 대도. 위촉장 김현우. 이합 받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촉장 뉴질랜드 협의회 회장 이병인. 귀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장으로서 동포사회 통일 기반 조성과.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뉴질랜드 협의회 도원태 인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17기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회에 참석해 주신 김혜용 대사님, 박일호 총연사님, 그리고 김성엽 항의회장님, 특별히 저희 출범회의를 축하해 주시길 위해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이수진 회장님, 그리고 제1기 박태양 회장님을 비롯 13기 우중기 전 회장님, 16기 이병임 전 회장님, 그리고 많은 동포사회 지도자 및 내외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남아 동남아 남북부 호주협의회 출범회의를 참석하시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 오신 신원숙 국장님, 조현영 교수님 외 추진단 여러분들에게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981년 6월 5일) 제1기를 시작으로 오늘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뉴질랜드 협의회의 소통과 합을 바탕으로 한민족이 하나 되어야 한다.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자문위원 여러분, 올해는 강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더 이상 분단의 고통을 연장할 수 없으며 하루빨리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17기 민주평통은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 통일이라는 활동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뉴질랜드 협의회는 동포 사회의 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뉴질랜드 참여위원만 아닌 동포 사회 여러분들도 풀뿌리 통일운동 준비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그리고 도원태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51명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원님들의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동시에 분단 70주년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배경으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사적 사명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70년이라는 긴 세월과 남북한 간의 이질감 심화로 통일의 염원은 자칫하면 잊혀져가는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준비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복잡다기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왔으며 구체 방안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남북한 간의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지난 7월 15일부터 18박 19일간의 유라시아 친선 특급 대장정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통일정책자문진흥위원회에도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 조성과 역량 결집이라는 소명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에 달성을 위해 국내에 걸쳐서 한민족의 인재그룹 구성이라는 부가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적이 해외 자문위원님들의 역할과 책무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동포사회 발전을 견인해 오신 분들이며 비록 몸은 해외에 계시더라도 마음은 항상 조국에 두고 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 한인회장 김성혁입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뉴질랜드 협의회 발대식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현업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다진 새로 취임한 도원태 회장님과 그 외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최대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통일의 전제 조건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쉬운 것부터 신뢰를 쌓고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가 높아지면 남북 간의 공동 번영에 기초하는 통일의 문이 점진적으로 열려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통일은 정부와 우리 국민의 역량이 같이 모아야지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첫 번째 단추로 민간인이 남북을 서로 자유왕래를 하면서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선무이고, 이에 우리 재외 국민이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민족 공동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먼저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참정권을 부여받은 우리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통일된 그날을 기리며 청소년들에게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진정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명예에 걸맞게 우리 다 같이 타의 모범이 되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평통 발대식을 축하드리고 새로운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뉴질랜드 협의회 위원님들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솔선수범하여 우리의 힘을 합하여 통일의 초석이 되어 큰 보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박일호 총영사. 귀하는 주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의 총영사로서 동포사회의 통일 기반 조성과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한 공을 지배하셨기에 정성을 모아 이태에 감아드립니다. 2015년 8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회장 도원태. 다시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패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정말 멋진 감사패 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 우리 동포분들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기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 출범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도원태 회장님을 비롯한 자문회의, 자문위원 여러분들 정말 각별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뉴질랜드 사회에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동포 사회 내에 우리의 통일 역량을 잘 결집하는 그런 노력을 잘 감당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7월 27일 날 여기를 이제 이임을 하게 되고요. 지난 3년 동안 8월 27일이시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8월 27일 날 이제 여기를 이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고 또 친절한 분들이 많은 이 오클랜드에서 총영사의 그 직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민사회 발전을 지켜보고 또 저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에 큰 보람을 안고 돌아가게 되겠고요. 그것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오클랜드, 뉴질랜드를 기억하는 그런 큰 뒷받침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서울 돌아가더라도 서울에 오시면은 꼭 들러주셔갖고 또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오클랜드의 인연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멀리서 우리 웰링턴에서 와주신 김혜영 대사님, 그리고 호주에서 오신 이숙진 회장님, 그리고 서울 평통 신은숙 국장님,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내외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로패 이병인 회장, 기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16기 회장으로서 동포사회의 통일 기반 조성과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하기에 그 공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 회장 도원태. 공로패 김성한 간사 이하 같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노고에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해입니다. 광복은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열어가는 희망찬 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감격은 분단의 시작이기도 했고, 그 이후 일어난 한국 전쟁과 전후 복구를 거치면서 우리는 극심한 가난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굴의 용기와 도전으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들 가운데에도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신 원로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0년간 끊어졌던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고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크게 비상할 것입니다.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민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모든 현안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은 전제 조건만 제시하면서 호응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용기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핵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인프라부터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경험을 살려서 북한의 경제 특구 구상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위원활동 지원국장 신은숙입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도원태 회장님께서 주변을 좀 보여주셨는데 하늘의 구름이 그리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돌아가면 자주자주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보면서 뉴질랜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해외 지역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 제17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 그리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를 한데 모아 정책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창설되었습니다. 헌법 제92조에 의하면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평통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다음은 주요 연역입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란 명칭으로 1981년 6월 창설되었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그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장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17기 출범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주요 기능은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과 건의입니다. 정책 자문 건의를 위해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의 활동은 정책 자문과 건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평화통일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외 각 지역에서 하시는 그 활동이 바로 민주평통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의 조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은 대통령께서 맡고 계십니다.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 부의장이 있으며 이 이외에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와 이북 5도를 망라하여 23개의 지역회의가 있으며 국내 228개, 해외 43개의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정무직인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국가 공무원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자문위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활동지원국의 해외 지역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기 자문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제17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7기 해외 자문위원의 총 수는 3,278명입니다. 해외 조직은 5개 지역회의, 43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배정은 제외 동포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외 공간을 통해서 117개국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17기에는 중소규모 지역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과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지회 조직을 증설하였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중국의 텐진, 다렌, 캐나다의 오타와, 유럽의 베를린, 베네룩스,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부, 서부 총 7곳의 지회가 증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기 활동 목표는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통일입니다.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주요 추진 방향으로 자문 건의의 내실화, 통일준비 본격화, 통일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통합과 나눔의 평통인상 구현을 설정하였습니다. 통일준비 본격화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통일준비의 국제화입니다. 세계 11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3천여 해외 자문위원회 민간 통일 외교사절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 화합과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해외 민주평통은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공감대 확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여론 조성,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의지 제고 및 통일에너지 결집이라는 제17기 활동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평화통일 포럼입니다. 평화통일 포럼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 명망 있는 학자, 정관계 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에는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11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입니다. 통일 대북정책과 통일 준비의 과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각 협의회별 해외 출범회의 개최 시에 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유럽과 동남아에서 별도로 강연회 개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해외 청년 여성 컨퍼런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 여성 청년 컨퍼런스는 차세대와
여성 통일 리더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컨퍼런스는 전문가 초청 특강, 통일 관련 주제별 분임 토의, 자문위원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2박 3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컨퍼런스 2회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여성 컨퍼런스 2회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일본, 12월에는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 계신 우리 여성 위원님들께서는 11월에 개최되는 일본 여성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외 통일 자료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재외동포사의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해외 통일 자료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통일 문제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현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통일 자료는 재외동포 및 현지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다국어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외국어 자료가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외동포 청소년 통일교육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7월에도 KBS 특집 통일 골든벨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녹화를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본선 녹화를 KBS 주간화에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각 해외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 학생도 함께 이 본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해외 골든벨 우리 청소년 평통 골든벨 처음으로 골든벨을 울리는 그런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골든벨의 주인공은 경기도 하남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또 현장에 있던 KBS PD들이 그 본선 녹화를 진행하는 중에 저희한테 말하기를 저 괴물이 누구냐라고 말할 정도로 학생의 실력이 아주 뛰어났고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영은 8월 14일에 KBS에서 9번입니다. 한국은 여기는 어떤 채널이 될지 모르겠는데 방영을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와 지회를 중심으로 통일글짓기, 사생대회, 통일 UCC, 웅변대회 등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기에도 각 협의회와 지회에서 재외동포 2, 3세들의 통일 역사 의식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통일기원, 문화, 체육 활동을 통해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포사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현지의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 관심 제고 활동,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 등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17기에도 동포사회의 통일 역량을 높일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제17기 민주평통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이루는데 자문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무처에서도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17기 뉴질랜드 협의회는 역량이 뛰어나신 많은 자문위원들 가운데 각 분과의 특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진 수석 부회장님, 우영무 부회장님, 변방우
변방우 부회장님, 임흥국 감사님, 웰링턴 운영위원회 한종욱 위원장님, 남성 운영위원회 이원수 위원장님, 교육 차세대 분과 최유진 위원장님, 기획빛 사업분과 김석한 위원장님, 대외협력 분과 변경숙 위원장님, 홍보분과 이상용 위원장님, 통일정책분과 송창주 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회장 및 부회장 및 분과위원장 지명자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박수로 찬의를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7기 이의가 없으시 17기 협의회 간부위원을 인준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17기 협의회 사업 추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17기 사업 보고안은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번의 모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만든 계획안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함께하자 통일준비, 앞당기자 통일대박.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 협의회가 웰링턴 대사관과 오클랜드 본관에서 전시식을 가졌습니다. 17기 뉴질랜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은 총 41명으로 오클랜드 29명, 웰링턴 6명, 남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오클랜드 지역은 우선 교육 및 차세대, 기획 및 사업, 대외협력, 홍보, 통일정책 등 5개 분과로 나뉘어져 분과별 미팅을 가졌습니다. 통일 골든벨은 교육 및 차세대 분과가 맡습니다. 통일 골든벨 행사를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바른 통일 정책을 전달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전 교민이며 장소는 2016년 한일회담 행사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통일 골든벨은 동포사회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래 통일 세대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믿습니다. 통일교육 화이팅! 통일지원음악회는 기획 및 사업분과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 여건을 음악회를 통해 동포사회의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현지 사회의 한국 문화를 매체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 세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한 열린음악회 형식으로 분단의 역사시작 광복, 한국전, 그리고 전후 경제개발기, 그리고 현대까지에 이르는 테마별 음악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보훈 행사는 대외협력분과에서 주관합니다. 뉴질랜드 전 지역 참전 용사들을 방문해 그분들의 소중한 희생을 발판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알려드리고 따뜻한 정성 어린 식사와 간단한 엔터테인먼트, 퀴즈 알아맞히기 등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웰링턴 운영위원회, 남섬 운영위원회가 협력해 뉴질랜드 전체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현지 주류 사회의 통일에 대한 지지 기반의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탈북자 초청 강연회는 홍보분과에서 진행합니다. 탈북자를 초청해 동포사회의 민족 분단의 실상과 북한의 현실 및 정세 변화, 또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겠습니다. 이 강연회는 미래 통일 세대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웰링턴, 크라스트처치, 세계도시 순회 강연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에 뉴질랜드 협의회 홍보분과가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통일정책분과는 통일 강연회를 계획했습니다. 17기 통일 강연회는 과거에 했던 방식을 지향하고 장소를 더 큰 곳으로 확대해 많은 동포들이 참여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초청 강연회를 소환합니다. 통일이 뭐예요? 통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통일하면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하는 미래통일 세대들에게 뉴질랜드 협의회는 찾아가는 통일 교육을 하겠습니다. 각 도시마다 동포들이 있는 곳은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높이에 맞는 직접 체험 통일 교육을 하겠습니다. 작게는 태극기, 한반도 지도 채색하기 등 교육 영상 또는 참전용사 초청 강연을 준비해 오클랜드 지역부터 해밀턴,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순회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17기 뉴질랜드 협의회 자문위원들은 동포사회 화합에 기여하고 동포사회 행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동의하시면 박수로 다시 한번 장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 임원진에게 열림하여 주시면 사무처와 협의하여 사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조인영 교수입니다. 제가 강연에 앞서 우선 그 17기 출범회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도연태 회장님 그리고 정혜영 간사님 너무 따뜻하게 뉴질랜드에서 맞이해 주셔서 어젯밤에 진짜 감명 깊게 좋은 밤 보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국장님과 함께 뉴질랜드가 처음입니다. 시드니까지는 뭐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짧은 거리를 제가 극복을 못하고 그 10여 년 동안 못 왔습니다. 어쨌든 진짜 하늘 참 아름다운 뉴질랜드에서 이런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그 멀리서 또 웰링턴에서 오신 김혜영 대사님 그리고 오늘 점심 맛있게 주신 박일호 총영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인연이 있으니까 두 번 뵙는 것 같아요. 우리 멀리서 오신 시드니에서 오신 이숙진 회장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강연에 앞서 우리 숨은 공로자들이 몇 분 있는데 서울에서 오신 우리 이호갑 사무관님하고 송수진 주무관님 별로 인사를 안 드려서 그런데 어디 계세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저의 시간을 좀 빼더라도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신 이호갑 사무관님이십니다.
뒤에서 늘 애써주신 송수진 중의원님. 제가 뭐 아시겠거나 아시겠지만 오늘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카르타, 마닐라, 그다음에 이제 시드니, 오늘이 마지막 그 강연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사실 가벼운데 어젯밤에 짐이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제가 마음 졸이고 있다가 좀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연 시작하기 직전에.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강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제 구두 보는데요. 제가 운동화 신고 왔다가 구두만 안 왔거든요. 근데 또 구두까지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완벽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10전에 강의를 제가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 이런 기회 아니면은 통일 또는 사실 통일 주제에 앞서 외교 안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좀 한 30-40분 저와 함께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처에서 강의 맨 처음에 저한테 부탁할 때 쉽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그러나 또 회장님들은 원하시는 게 10전에 하면 너무 오래 하면 위원님들 또 오신 분들 싫어해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것을 저희 원하셨는데 하여튼 저희 들어보시고 재미없으셨으면 제가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잠깐 좀 뭐 앞에 계신 빵도 좀 드시면서 또 들으셔도 되고요. 예.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외교안보 이슈는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멀리 있는 이슈지만은 외교와 안보가 잘못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생존권, 생활권이 상처받는 거 잘 아시죠? 그만큼 외교안보는 공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기와 같아서 잘 모르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공기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외교안보는 저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구체적인 여건 예를 들면 한일 관계가 요즘 나쁘지 않습니까? 일본에 계신 교포분들 사업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사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외교는 우리하고 멀리 있는 이슈 같지만 그래서 외교관 군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외교는 안보는 통일은 특정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의 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와 통일을 같이 엮어가지고 지금 변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동북아 이슈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 말씀드린 순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즉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북아의 정세가 그전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큰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써 사실은 동북아 주변 환경이 전 세계 이슈하고 딱 맞닥뜨려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사이, 관계 설정하는 상황입니다. 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이 쇠망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패권이 들어서는 그 20세기 초의 부분 그리고 소련이 멸망했던 공산주의가 멸망했던 시기 그와 동시에 미국이 패권의 부상 이런 시기의 이제 상황인데 크게 그런 상황과 지금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란 패권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동시에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는 우리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미래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시기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시기고요.
그로 인해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예측성, 불안정성,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만큼이나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고 중요한 변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북한 변수입니다. 즉 핵을 갖고 있다는 거와 그리고 지금 아직도 세대 세습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일 간에 있어서의 패권 경쟁입니다. 다오이다라는 조그만한 성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새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앞세우면서 대리전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미중 간이 격돌하기는 뭐한, 그래서 중일 간의 일종의 새싸움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패권 경쟁의 바로미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다 강대국이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우리의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시는 거죠.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세계 제1의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21세기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바가 있죠. 이런 중국은 시진핑이라는 거물을 만났습니다. 이 시진핑이라는 거물은 성공적인 지도자로 데뷔를 했고 이 시진핑이 맨 처음에 취임하면서 나온 일성이 뭐냐면 중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겁니다. 즉 빈부격차가 없는 중국, 중화의 꿈을 이루는 중국. 그러기 위해서 시진핑은 부패척결. 그러니까 요즘 중국에서 기준품들이 잘 안 팔리는다. 이게 다 시진핑이 부패척결을 통해서 중화민국의 과거의 영광을 최고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즉 예전에 미국의 꿈, 즉 아메리칸 드림을 사용한 중국몽이라는 것이 지금 시진핑의 역사라는 가장 중요한 국내 국민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나 예전에 미국이 보여주는 패권 중심의, 즉 자기 밑으로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하는, 중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깨를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게 대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의 미국이 갖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사실 아직은 너무 멀었어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력을 두고 미국은 긴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즉 왜 멀었다고 생각했냐면은 그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또는 IS 이런 이 테러와 이 중동 국가들의 문제에 몰두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거대한 그 미국과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는 조금 일본한테 맡겨두고 한국한테 맡겨두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제 보니까 미국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시아에 관심을 둬야겠다 하면서 재균형 정책, 그래서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는 걸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피겠다는 것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라는 차원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일본도 또 다른 전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베의 망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아베 정권. 그러나 아베가 주창하는 것은 과거의 일본, 즉 제국주의를 꿈꿨던, 즉 거대한 일본의 영광의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일본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중국한테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한국,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한테도 우리가 진다 라는 메시지가 일본 사람들한테는 전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는 우리는 한국마저
한국한테마저 뒤처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국민한테 보내면서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그리고 안보에 대한 문제를 강화시키기 나가는 거죠. 그런 인해 가지고 이러한 국가들이 각축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대응하는 우리의 외교 전략이라든지 우리의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주요한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이 리더십은 상당히 우리한테 개개인한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담입니다만 얘기해 보면 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몸처럼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건 좀 돌아가는 말이에요. 쌍기울로 시작하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한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우리말로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너무 조용하시다. 수줍어하지 마시고. 아까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힌트로 꿈, 또 끼, 탤런트가 있어요. 또 깡다구, 깡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깡. 없어요. 이렇게 많으신데? 꽤. 그리고 요즘은 가장 중요한 거죠. 꼴. 네, 얼굴이 중요한데 다 잘생겼잖아요. 시진핑 뭐.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건 우리의 여기 뉴질랜드 퐁퐁 회장님이 보내주신 꽃. 지도자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꽃을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나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끝입니다. 항상 지도자는 끝을 잘 알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성공적인 리더십을 만드는 그 덕목이 필요하다는 수가 있는데요. 제가 돌아오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통일 얘기했던 거는 기억 안 나시고 나중에 끼깨 꽃감 뭐 이러면서 텅트리플스 우리말 연습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리더십의 덕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국가들이 경쟁하는 사이에 우리가 갖는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은 많은 국가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장 큰 동아시아에 처해 있는 현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협력을 잘 안 한다. 한일 간의 광목화, 역사 왜곡화, 위안부 문제, 그리고 중일 간에는 똑같죠. 반성하지 않는 일본, 우리보다 더 싫어하는 게 중국입니다. 우리도 무지 중국을 싫어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뒤처진 듯한 정도로 중국은 중일 관계는 아주 상당히 어렵죠. 단지 이제 한중 관계가 좀 좋다고 보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좋을 때 앞으로 한중 관계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지금은 왜 좋냐? 시진핑 그리고 박근혜라는 두 리더의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좋은 거고 시진핑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한국에게는 좀 잘해주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봐주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틈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관계를 만들어야지 포스트 박근혜의 한중 관계는 더 좋아질까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역력,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이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 지금 더욱더 방점이 치밀어 있다. 협력과 경쟁의 중국과 미국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점점 견제하려고 하는 차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대륙국가도 같지만은 사실은 바다의 왕자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면 해양역을 지배한다고 해서 엄청난 무기와 테크닉이 다 해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비롯해요. 중국은 거꾸로 이 대륙국가이고 육지에서 왕자입니다. 두 국가가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 미국이 견제하는 사이에 중국은 어떻게든 밖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엄청난 해양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기경쟁이 격화되는 거죠. 한동안 암만 많이 투자를 해도 중국이 바다에서 미국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패권이 아무리 경제력이 세도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핵 문제, 즉 북한의 중국의 핵, 미국의 핵이 아니라 NPT를 준수하지 않는 북한의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실험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세요?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실수 없는 곡복 실험 같은 건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3번. 그리고 이 플라토늄 베이스 핵무기가 완성 정도를 가지려고 그러면 무기로서 3번 이상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3번 함으로써 이제 북은 항상 핵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좀 더 멀리 가느냐, 미사일로 가깝게 가느냐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은 우리가 이 북한의 핵을 막지 않으면은 우리가 서울이 북한의 핵 사정권에 들어있고 이걸 위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비용을 치러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많은 돈을 조공받치 바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반면 그런 핵을 무장한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안정적이지는 못하죠. 아시겠지만 김정일 이후 이 권력투쟁 속에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안정적이면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불안정한 김정은은 남한과 대화를 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힘의 기반을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수청 단계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둘 다 수청을 통해서 계급투쟁을 통해서 권력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면은 거의 20년 동안 김일성은 권력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김일성 국가인을 선포하는 71년의 사회주의로 보여지거든요. 그 기라성 같은 할아버지도 20년이 걸려서 권력을 안정화시켰고 김정일도 그 아버지의 재앙학 연습 속에서 거의 90년까지 나름대로의 재앙학을 배우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김정일의 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나 김정은은 정권 이어간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시간에 안에 어떻게 보면 정권이 안정화된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아버지는 김일성은 잘 아시겠지만 통일이 되면 남쪽에 내려가서 이 밥에 고기 국 먹여줄 거고 또 뭐 했습니다. 고래등 같은 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꿈을 심어줬죠. 그러면서 인민들을 두드러 패고 아우지로 보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들었죠. 근데 김정은은 그런 꿈보다는 야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미제 때문에 그래. 남조선 놈들 때문에 그래. 그런 거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개혁보다는 핵, 무장,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위협적인 김정은의 존재의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할아버지가 갖췄던 유일 영도체, 신격화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답습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은 그래도 개혁적이지 않을까. 독일에서 공부도 했고 그러나 내려오는 이 100대 혈통의 전통은 그러한 개혁 개방을 용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청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파워 엘리트들을 싹 갈아버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갈아내면은 이 시스템이 삐그덕 걸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 단순히 선전선종. 그래서 70주년, 창건 70주년,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이제 45년 우리 강복 70주년인데 얘네들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거기에 뭐 대규모 퍼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는 그런 데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서 이 김정은 지대가 굉장히 불안전하면서 독단력이 강한 김정은이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관심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불안정한 김정은이 북한 핵을 가지고 여전히 핵 경제개발 병진 노선,
그 두 개를 같이 하겠다고 얘기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가들은 절대 핵을 갖고 있는 국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헌법에다가도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1조에다가, 그리고 동시에 핵시험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지금 이후에 있어서 북한 핵은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단순히 무기로서의 핵보다는 체제를 강화시키는 요소로서의 핵, 즉 핵강국으로서 전 세계 5번째, 6번째 드는 국가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인민들이 참을 수 있는. 동시에 어떠한 그 미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은 포기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러한 핵의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이 이란, 이라크 문제라든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끌려가면서 북한 핵에 대해서 해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도 북한 때문에 소극적이고, 누가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는 좀 좋아져야 되거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좀 신뢰를 만들고 좀 더 점진적으로 대화를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권력 특성 속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핵만 강조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는 지금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냐 하지만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한 한 대화를 하겠다는 차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이에 북한은 권력 투쟁이 너무 심해지고 여전히 남쪽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어가지고 원수에 대한 모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천안함 이후에 있어서의 긴장도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가장 위험도가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과도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북중 간에도 거래를 하면 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한은 위험한 존재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단지 같이 붙어 있고 그동안의 연관성, 그리고 태생적인 지정학적인 연관, 이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도 뭐 다양한 인도적 교류도 하고 있고, 최근에 있어가지고 8월 달이죠. 이호 여사가 이제 방문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뭘까요? 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신뢰를 쌓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박근혜 정부가 보는 남북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 신뢰를 쌓지 못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과거의 정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펼 때 어떤 정책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연세 계신 분. 이승만 대통령은 뭐였습니까? 무슨 뭡니까? 북진통입니다. 우리가 마치 투 노스. 북으로 가자. 전쟁 났을 때도 6.25 났을 때도 경전보다는 우리 북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멸공통일입니다. 공산주의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지? 승공통일. 동시에 또 뭐냐면 선경제 후통일.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면 통일로 가자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전통들 때문에 새롭게 탄생한 이 김대중 정부는 그러한 어떠한 강경적인 정책보다는 조금은 북한을 감싸는 게 필요할 것 않겠나라는 것에 핵별 정책을 했고, 흔히 얘기하는 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DJ 노무현 대통령 10년간의 핵별 정책을 해봤죠.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거는 북한의 핵이었고, 우리에게 돌아온 거는 얼마 전에 여기서는 안 봤고 우리 호주에서도 왔지 않습니까? 영평해전이라는 참으로 영화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DJ 핵별 정책을 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회의를 돌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원칙적 대북 주지 않는다. 이러한 과거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건 보완적인 입장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점에서 신뢰를 잘 갖추는 신뢰를 한번 갖추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뢰를 만들 것이냐 할 때는 다양한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그러면서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그림이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대북 정책의 가장 엑기스만 담아놓은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카메라 하나 딱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 평통위원이신데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뭔지 아세요? 그러면 생각 잘 안 나시나요? 저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적어가지고 이거 하나 딱 보여주고 이거야 하고 딱 보여줄 수 있어요. 사실. 자, 신뢰 프로세스의 가장 포인트는 균형 있게 조율한다. 즉 균형과 조율이 가운데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남북관계 시대 무조건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승공 이런 게 아니라 대화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협상과 압박을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안보 너무 군사적인 측면만 간주하면 교류가 잘 안 되니까 안보와 개성공단도 여러 개 짓고 그런 걸 동시에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안보와 교류의 협력을 균형 있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북 대화 막 열심히 될 때는 보면은 미국하고 대화를 안 하고 중국도 좀 외면하려는 상황이 북한도 그러면 잘 안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남을 외면하면은 남들이 싫어요. 그래서 이 남북 대화와 국제 운전을 같이 하겠다. 요 세 가지 이 팩터를 강조하면서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신뢰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보다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장 여기서 포인트는 이러한 세계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적 합의,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과가 정치학과하고 한국학과인데 딱 맞는 얘기가 나왔네요. 저는 특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동북아에 있는 다른 나라와 함께 통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즘 미국이 필리핀에 핵무기지도 건설을 했고 싱가포르에서 군사회의를 영어로도 모아서 미국이 태평양에서 호주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군사동맹을 이용해서 중국을 차단하려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연 저는 이 사안 듣고 싶은 게 미국이 정말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왜 미국이 통일을 원한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까지 동의를 하는 추세이고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답을 해도 속으로 아닐 걸 그렇게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거. 그 상대적인 컨셉이고 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인데 가장 한반도에서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국가는 어디겠습니까? 미국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갖는 인트레스트가 훨씬 더 크죠.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한국을 프로모션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뤘고 가장 빠른 시간에 민주적인 발전을 이뤘고 이것을 동시에 이루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그럼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방해한다? 그건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적 통일을 가장 원하는 국가이고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리적으로부터 사무적으로 모두